자, 372페이지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과 기본 원칙이 있는데 밑에 작성의 무슨 규정? 근거 규정 돼 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의무적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이제 우리가 적어놨는데 법령에서 공부를 했어. 복습 차례 3쭉 읽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뭐가 완성되면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도 해야 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뭐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되어 있잖아. 법조문 공부하는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하면서 26조 3항을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또 날 거예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으나 작성 의무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라.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렇지? 할 때도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였지만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은 작성하게 될 때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다 이 말이야.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실무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가면 뭐다?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작성의 기본 원칙. 시험 지문에 나온다 한들 상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 계약서란 왜 작성하느냐?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무슨 자료가 되는 거다? 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적 계상 9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헌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또 변조가 될 수 없도록 작성해야 되는 것이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래 금액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안 적어요? 막 이렇게 적나 안 적나? 적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한글로 또 적나 안 적나? 적죠? 이리 적었으면 됐지 말라고 또 적노?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헌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동글배 한 개 더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거는 구체적인 기재 요령으로서 뭐다? 봐봐요. 이렇게 적었잖아. 요 동글배 더 치면 골전하잖아. 그래서 괄호를 끝에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비아 뿌리면 붙여버린다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다가도 뭐다? 요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다가 또 숫자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딱 붙이가 이렇게 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펜트 들고 기자는 요령인데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물어봐. 알겠어요? 근데 그건 실무에서 뭐다? 조금만 습득하면 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한글까지도 같이 적느냐?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자로도 막 적는다 안 적는다? 적죠? 그 적는 이유가 바로 뭐다? 변조가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특이한 사고를 하시는 분이네요.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그 작성할 때 작성 원칙에 따라서 서식이 있다면 편할 건데 그 서식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맞죠? 자, 2번에 이제 필요적 계사항 9가지를 기재할 경우에 유의사항 해놨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필요적 계사항이죠? 근데 그 당사자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민법 법전을 보면은 자연인 갈 때 자연 가는 글자 나온다 안 나온다? 민법생은 강의할 때 사람의 종류로 자연인과 법인 하면서 나와요. 가잖아? 그런데 민법 조문 아무리 눈 닦고 읽어도 자연인 가는 글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자연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냥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만.
법인 요리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가 구체적으로 조문에서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어요? 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을 말하는다. 알겠어요? 그 자연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법인은 그대로 법인 요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 민법 조문에는 자연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다? 자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알겠어요? 왜 자연을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알겠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알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알겠어요? 또 뭐, 표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실제 진짜 사람을 자연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다? 그런 실제 진짜 사람은 아닌데 법이 인정하는 사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인격 유무하는 아까 글자 나왔지? 법이 알겠어요? 자연인의 똑같은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바로 법인이야. 알겠습니까? 법이 부여한 거다. 인격을. 자연인의 똑같은 인격을. 알겠어요? 그걸 법인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영어로는 알겠어요? 이 자연인을 갖다가 뭐다? people이라고 불러요. 자연인은. 그러면 법인은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알겠어요? 법적인 사람이라 그래. legal person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자연인과 뭐 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연인은 용어는 안 써요.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사람부터 먼저 공부하는 거야. 사람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뭐 공부한다? 물건 공부하는 거야. 물건. 알겠어요? 물건 공부하고 다 끝나고 나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 행위를 하거든. 그래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 거야. 법률 행위 공부할 때 이제 의사표시부터 공부하는 거지. 그 법률 행위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뭐 공부하느냐? 알겠어요? 기간 계산하는 걸 공부하게 돼 있어. 주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공부하면 민법 총칙이 다 끝나버려요. 알겠어요? 민법 총칙에서 뭐 공부하노? 그러면 사람 공부한다, 물건 공부한다, 법률행위 공부한다, 그 다음 뭐, 기간 공부한다, 주소 공부한다, 소멸시효 공부한다, 그러면 끝이. 그러면 그 총칙이 끝나. 총칙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공부한다? 물건이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물건. 물건 공부하면서 이제 뭐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물건의 종류가 점유권이야. 점유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공부하고, 뭐다? 그 다음에 뭐, 그 두 권리가 본권이라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본권 다 공부했으면 제한 물권으로 공부하는데 용익 물권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으로 넘어가서 유치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질권이 나오는데 질권은 빠져버리고, 저당권 공부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물권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간다? 채권이 공부하는 거다. 그 여러분들 채권 총칙, 총론을 공부해요. 총론 다 끝나고 나면 채권 총론에서 보면 이제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걸 공부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계약 이걸 공부해. 계약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 정려 계약, 그 다음 뭐 교환 계약, 매매 계약, 그 다음 뭐 임대차 계약 공부하면 끝나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다른 계약들은 시험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연인인 경우가 있을 거고 법인인 경우가 있을 때 주의할 사항 읽어보면 다 끝나요.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자 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취득하는 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매매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아닌가 또는 매도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가 확인해야 된다. 그 아까 앞에서도 권리의 진정성 확인해서 나왔던 이야기 맞죠? 조사 확인 단계 때도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했지만 계약서 작성 단계 때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하다? 중요하다. 만약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한 후에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률상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이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하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래 당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라 라는 소리예요.
읽어보니까 다 맞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안 읽어보려고 하다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자, 민법상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야. 그렇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 적어놓은 거잖아요. 매매 계약,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제시받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남의 물건 팔아먹을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다 넘겨받을 수만 있으면 남의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소리. 2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인데 해당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대표이사 또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뭐 한다? 첨부해야 한다. 법인도 대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특히 법인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재산의 거래 등을 위해서는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의 업무를 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표이사 명함만 믿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표이사 명함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통해서 대표권의 제한 여부가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또 3번에 대리인에 의한 거래계약인 경우 알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거래 당사자 안에 정당한 거래 권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동시에 대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될 것이다. 만약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이 중 1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장 또는 매각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 또는 매각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입하는 것도 뭐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 요령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야. 서명 및 날인이 해놨는데 거래계약서의 성명 부분은 당사자 직접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후일 분쟁 시 필적 감정 등의 방법으로 계약 성립을 일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고 특히 거래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중개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는 공동중개 참여한 계약 공인중개사 모두가 뭐 해야 되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할 때 생각해야 될 관점들이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뒷페이지 물건의 표시도 필요적 사항이죠. 목적물이 뭐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실무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상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요령입니다. 그렇지. 어차피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뜨개가 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요령이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기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한 거예요. 자, 봐봐요. 민법에서 공부했고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필지 매매에 관한 거하고 뭐하고 필지 매매냐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요 말은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들어봤죠. 그럼 수량을 지정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한 이후에 수량을 측정해 보니까 수량이 적어.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에 불과하다면 단순한 필지 매매에 불과하다면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내용이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면 계약서 작성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서가 되도록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당사자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서가 되지 않도록 작성해버리면 훗날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소리야. 그렇지. 일단 요거부터 물어볼게요. 평당 얼마 가는 금액을 적어 넣었어. 매매 계약서에. 평당 얼마, 한 평당 얼마, 아니면 제곱미터당 얼마, 단위 면적당 얼마 가는 걸 적어 넣었다고 해가지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읽어봅니다. 민법 몇 쪽 하는 거는 외우면 좋은데 안 해도 되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면 당사자가 매매 목적
계약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우리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역을 전체로서 평가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뭐였다고 보일 때는,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의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의 현장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어요.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것만 알면 돼요. 단위 면적당 금액이 얼마, 그래서 총 면적이 얼마니까 곱해본 결과 총 거래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만 기재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는 못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해석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수량을 전체 거래 가격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 문장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적어넣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소리죠. 왜 그러냐? 이 판례에 써놓은 문장을 보니까 단위 면적당 금액을 적어놓은 이유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총 거래 금액을 계산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금액을 적어넣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거는 수량을 지정하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소리야. 그러면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해서 총 거래 금액을 계산하도록 적어놓으면 돼요. 적어놓고 문구에다가 뭘 집어낸다? 만약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계약일 가는데 통상 계약 체결일에 작성하겠지만은 실무상 계약일과 거래계약서 작성일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한 날이 계약일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봐봐요. 두 사람이 오늘 매매 계약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 봤다 안 봤다? 봤다. 구두에 의한 의사 표시도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럼 오늘 계약 체결했나 안 했나? 했지. 근데 오늘 계약서 작성 안 하고 내일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계약일은 어제고 오늘이고 참. 응? 계약서 작성일은 내일 아닙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현실로 가면은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날짜를 적어 넣잖아. 계약일을. 그 적어 놓은 그 계약일이 법적으로 보면 계약 성립 연월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약서 작성은 오늘 해도
그 작성할 때 계약일을 어제 날짜로 적어 넣을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의 필요적 기여사항인데 중도금, 계약금, 잔금 구분을 하여 수수되며 그 비율은 법정된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 문구도 시험 지문에 기출된 지문이라. 알겠어요? 우리 민법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뭐 5, 60%, 그 다음에 뭐 잔금은 나머지 또 뭐 4, 50% 이런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라는 거예요. 계약금은 얼마예요? 이리 묻잖아?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얼마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요? 이리 물어봐. 그냥 10% 가지 말고 통상 10% 가는 거예요. 통상 하는 말을 붙이는 게 법에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뭐다? 관행적으로 하는 말을 붙이든지. 그리 하는 기다. 그럼 방갈로 1번에 계약금 해놨는데 민법 시간에 들어봤던 용어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 용어 3개를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의 계약금의 종류 몇 가지? 성격에 따라서 3가지 간다 이 말이지. 정약금 뭐? 해약금 뭐? 위약금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계약금은 다 무슨 계약금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정약금으로서 성격을 지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약금이 되느냐 위약금이 되느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다? 약정을 하게 되면은 뭐다? 위약금이 되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다?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실무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약정을 잘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위약금이가 해약금이가? 해약금. 알겠어요? 포기하고 배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해약금이 되는 기다. 그러면 이제 위약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지. 얼마냐라는 거지. 그 계약금을 뭐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보게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계약금의 종류를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다시피 모든 계약금은 다 무슨 금? 정약금의 성격을 지니까 저는 계약금의 종류는 2종류에 갑니다. 그 2종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적지. 정약금 플러스 뭐? 해약금. 정약금 플러스 뭐? 위약금. 이런 2종류로 구분되는 거야. 모든 계약금은 무슨 금의 성격을 지니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금전, 즉 정약금에서 성격을 지니까 정약금이면서 뭐? 해약금. 정약금이면서 뭐? 위약금.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3가지냐 2가지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모든 계약금은 정약금에서 성질을 지닌다. 이거 알면 되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375페이지에 관련 판례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은 별도로 별표 표시해놔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년도 판례다? 2015년도 판례잖아. 2번 판례는. 그때 대법원 2015년 4월 23일에 났잖아. 비교적 최근에 판례죠? 그동안에는 다 실무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도 이렇게 해결했는데 판례가 나와버렸어. 여러분 봐봐요. 이제 계약금을 2천만 원으로 합의했어. 2사람이. 매수인이 2천만 원으로 계약금을 합의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2천만 원 못 가오고 1,000만 원밖에 못 가온 거야. 알겠어요? 계약금은 얼마로 합의했는데?
2천만 원 합의했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밖에 못 준비했다. 그 1,000만 원 일단 가지고 3일 뒤에 뭐다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 드릴게요 하고 헤어진 거야. 알겠어요? 헤어졌는데 이 매수인이 하루 뒷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해지하려고 하면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가 2천만 원이가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줬잖아. 1,000만 원 더 줘야 돼. 더 주고 해지해야 된다. 그 판례라 이게. 그럼 반대로 매도인이 수령했잖아. 1,000만 원을. 이제 해지하려고 하면 뭐다? 100을 상환해야 되잖아. 100이 얼마다? 4천만 원이라. 알겠어요?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잖아. 4천만 원 줘야 돼. 해지하려고 하면. 알겠어요? 그게 이 판례다. 그래서 읽어봐요. 알겠어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100만 원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되어서 계약의 구성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 기준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문장이 시험지면에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옛날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해결했다 안 했다? 해결했지만 현실에서는 다툼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이제 대원 판례가 확실히 나와보는 바람에 정리가 됐다 안 됐다? 돼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현실 판례가 이리 나와도 참 매도인 측에서는 1,000만 원 받았는데 해약금으로 4천만 원 주려고 하면 속 따갑다 안 따갑다? 많이 따갑다. 그리고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판례를 교묘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 타이밍을 잘 맞추면. 알겠어요? 요 매수인이 알겠어요? 아주 눈치가 빨가가지고 내가 요 1,000만 원만 주고 알겠어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마 요 매도인 측에서 바로 내일 계약을 해지할 것 같은 눈치를 읽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계약금 합의를 3천만 원이 합의해놓고 오늘 현금을 3천만 원밖에 안 가,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1,000만 원 딱 줘놓고 내일 2천만 원 모레 2천만 원 드릴게요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당연히 해약해부잖아? 해부만 6천만 원 받아내잖아. 알겠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 현실에서는. 알겠어요? 물론 반점제가 돼야 되겠지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중도금을 봐봐요.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본계약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줄 거 놨잖아.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한다 뭐한다? 뭐한다. 자, 이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좀 줄이면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잘 들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혀 해제를 뭐하느냐?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어떤 해제가 가능하냐? 관로를 읽어봐. 법정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의 경우는 제외해놨잖아? 그러면 이제 중도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약의 이행이 착수됐다 하더라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하지만은 법정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해제 사유가 있거나 합의해제 사유가 있게 되면 해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법정해제 용어 익히 법정해제 그 다음 무슨 해제? 약정해제 그 다음 무슨 해제? 합의해제. 잠깐 물어봅니다. 법정해제는 다 알 거고 약정해제와 합의해제는 뭐가 다르노? 우리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약정이나 합의나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국어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같은 말 아닙니까? 합의가 약정하는 거 아이가? 그럼 약정해제는 뭐고 합의해제는 뭐냐 이 말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도 설명할게요. 합의해제는 사후의 합의해제다.
사후 합의다. 약정은 사전 약정이다. 이리 공부하면 돼. 매매계약서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매매계약서에 특약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뭐 적어 넣겠지? 적어 넣을 때 해제 사유에 관해서 합의가 적어 놓는다, 안 적어놓는다? 적어 놓는다. 이 적어 놓은 해제 사유가 나중에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발생됐다, 안 됐다? 발생됐다. 그러면 특약에 따라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 해제 한다. 그게 사전 약정인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데 합의 해제하는 건 이거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났어. 만나가 중도금도 받았지만은 다 돌려드릴 게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하면서 새롭게 합의한다, 한다? 한다. 합의만 된다면은 해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현실에서는 합의 해제가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죠. 알겠어요? 그러면 주로 해제는 약정 해제가 많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당사자 간에 해제 사유에 관해서 약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약사항란에 꼭 적어 넣어줘야 한다, 안 적어 넣는다? 적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법정 해제 사유는 뭐예요? 그거는 해제 사유가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고, 알겠어요?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알겠어요? 상대방이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 그런 게 법정 해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서 이런 게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X, X 무슨 글자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 법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합의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틀리라고 유도를 딱 했잖아.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맞는 수를 앞에 제시했다, 안 했다? 했다. 제시해 놓으니까 뭐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는 거는 뭐다? 볼 생각도 안 하는 게야, 수험생이. 알겠어요? 그까지 실수로 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 공부한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항상 늘 언제나 모든 이런 단어 잘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 입에서 나오다가도 뭐다? 집어넣어버리. 알겠어요? 혹시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내가 모를 수 있거든. 그걸 생각하면 항상 반드시 이런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잘 안 써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럴 때 알겠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런 말 쓰잖아? 이런 말은 알겠어요? 법조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 그런 용어를 많이 붙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경매. 알겠어요? 경매. 유찰이 되면은 알겠어요? 비싸서 유찰이 된 거잖아? 맞죠? 유찰이 되면은. 그러면 다시 세매각을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이지. 세매각을 실시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춘다, 안 낮춘다? 낮춘다 이 말이지. 몇 프로 낮춘다? 이렇다니까. 저는 20%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통상 20% 낮춘다 이렇게 한다 이 말. 왜? 그 20%라는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해요. 통상 20% 옛날에 했어. 요즘에는 어느 지방법원에 30% 반영하는 법원도 많아졌어. 그래서 요즘은 이 말로 이래요. 통상 20 내지 30%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 30% 이렇게 한다. 옛날에는 다 20%인데 자꾸 이 경매 물건이 많이 쌓이는 바람에 알았어요. 저감률 반영 비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알았어요. 대구 지방법원도 몇 프로? 30% 할걸? 전국의 지방법원 중에서 제일 부자 법원이 어느 법원이다? 부자법원. 부자법원이 경매 물건을 많이 접수받은 법원이 부자법원이거든. 알겠습니까? 빨리 팔아쳐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맞지?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방법원이 제일 부자법원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매 물건이 제일 많이 접수됐느냐 안 됐느냐는 찾아보면 알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잖아. 경매 1개, 경매 2개, 경매 7개 계락한다 이 말이야. 경매 계락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그 개 숫자가 뭐다 13, 14, 15, 16 자꾸 간다. 그러면 뭐다 개가 많다는 거잖아. 그 법원에.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개가 많은 거지 뭐.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 입찰 법정에도 가봤지만 법정치고는 그것도 법정인데 법정치고는 이게 제일 도떼기 시장 같은 법정이 입찰 법정이다. 시끄러워. 완전 시장이면 시장. 그렇지. 뭐 집행관이 뭐다 조용히 하세요. 키워도 뭐다 그냥 뭐 떠들어대 쌓고 그러세요. 그다음 됐고 뒷페이지 제일 밑에 줄 아니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도금 지급 시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뭐를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의 효력 중에 뭐가 있어요? 순위 보존적 효력을 활용하자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가등기 순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게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인 채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해가 양수한 사람이 있어도 그 양수한 사람한테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죠. 됐고, 알겠어요. 관련 판례 됐고, 잔금, 물건의 인돌 시, 권리 이전의 내용. 자,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 갑니다. 그 조건 또는 기한도 필요의 계상인데 법률 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의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과되는 약관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 거다? 부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관의 종류로 뭐가 있는 거다? 조건과 기한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과 기한은 법률 행위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붙이기로 당사자가 합의 봤다면 그 조건과 기한은 여기에다가 특약사항란에다가 반드시 반영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따라서 부관의 내용은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반영해서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이금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은행에 설명케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및 산출 내역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실무상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를 뭐하였다? 개선하였다. 미교부 행위를 개선하였다 하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 알겠어요? 안 하고 싶어. 왜? 그 적어놨는 거 읽었잖아요. 읽었잖아요. 뭐가 적혀지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혀지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중개보수 알겠어요? 돈 받고 영장 끊어주는 사람 봤어요? 끊어주긴 끊어주는데,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정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경우 많다 안 많다? 많습니다.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영장 끊어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끊어줍니다. 끊어줘도 얼마 끊어주지? 100만 원 끊어주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200만 원 영장 끊어주면은 뭐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거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데 그걸 끊어줄 개업공인중개사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지? 거기다가 그 200만 원을 또 뭐다? 수표 같은 거 들어받는다.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 거야. 알겠지? 통장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다. 통장으로 받으면 뭐다? 영장 안 끊어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줬는 사람이 뭐다? 내가 200만 원 중개보수로 줬지 않느냐? 통장 입금표 보여줄까? 이래 보면 증거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업상의 허점들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영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치고 탈세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탈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다 탈세다 탈세 아니다. 탈세다 중개보수 다 소득세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는데 뭐다? 0점 끌어준다 안 끌어준다? 안 끌어준다. 그래서요. 200만 원 받아도 100만 원만 끌어준다. 그만큼 탈세 아닙니까? 그래서요. 확인 설명서는 교박이 싫은 거예요. 개업공인. 또 한 가지 교박이 싫은 이유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회가 설명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부하고 싶겠나?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뭐만 교부해주고 취합분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만 교부해주고 취합분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 옛날에. 알겠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법을 개정한 거지. 매매계약서는 다 교부해주고 있으니까 그 매매계약서 안에 무슨 날짜를 적어 놔보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적어 넣도록 해버리면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받아가면서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일이 본다 안 본다? 본다. 근데 지는 받은 게 있다 없다? 없거든. 당신 내한테 뭐 준 거는 매매계약서밖에 없는데 뭘 줬단 말이고 줬다고 교부 일자라고 적어놨네? 내놔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교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가 필요적 계상으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지. 봐봐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상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봐봐요. 이 교부일자. 이거는 이 1번부터 8번까지 나머지 8가지 필요적 계상하고는 달라요. 뭐가? 이 나머지 필요적 계상 8가지는 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가 합의 안 한 내용이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죠.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이 있나 없나? 없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반 날짜인데 뭐 이게 거래계약서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물질이라 그랬잖아요. 이물질.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이물질을 필요적 계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바로 뭐다? 확인설명서 미교부하는 행위 사례들이 많더라 안 많더라? 많더라.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없을까? 요 고민 끝에 매매계약서에 필요적 계상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양갈로 9번에 그 밖의 약정 내용이 바로 두 글자로 특약이라 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 세 번째 줄 한번 봐봐요. 약정 해제 사유, 과실의 기속, 담보책임, 위험부담, 조세공과금의 정산, 매매계약 비용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별도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뭐다?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뭐다? 약정사항으로, 기타 약정사항으로 기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그런데 지금요, 약정해제다, 과실의 기속이다, 담보책임이다, 위험부담이다, 그 다음 매매계약 비용 부담이다, 이런 거 민법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근데 들어본 거는 법조문이 있다는 거잖아. 민법에 있는 이런 조문들은 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민법의 과실의 기속에 관한 규정, 담보책임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 매매계약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전부 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유도를 해볼게요. 머리를 안 굴리고 있겠네.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외우려고 달리지 말고. 잘 봐봐요. 지금 이 책에서는 기타 약정사항, 특약사항란에 뭐다?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어놓은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런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알겠어요? 그 다음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무슨 규정이고? 그 임의 규정 아이가. 그 생각을 하면 다 해결되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다? 왜 안 넘기 뭘까 떠올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법조문보다 우선이다라는 거잖아. 그러세요. 그 약정하면 된다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요거 갖고 시험 지문에 또 어떤 게 나왔는 적이 있느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있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뭐다?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X. X야. 당사자 간에 약정 안 해도 민법에 조문이 있나 없나? 있잖아. 조문대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대로 책임 묻고 약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책임 묻고 매도인한테 법조문대로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배. 그런데 이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다 매매계약서에 기타 특약사항란에 명확히 합의해서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X다. X지. 법조문대로 책임 물으면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임의 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 간에 약정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맞지? 당사자 간에 약정하면은 법 규정 있을 필요 있나? 없잖아. 약정된 대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럼 임의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고?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뭐다? 만들어 놓은 조문이라. 그러면 봐봐요. OX 임의 규정은 계약자의 원칙을 보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자의 원칙이 뭐예요? 약정이 자유롭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임의 규정은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약정 안 할 때 대비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봐봐. 약정을 안 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규정으로 둔 게 바로 뭐다? 임의 규정이잖아. 계약자의 원칙을 보완하는 규정인 거예요. 알겠지? 무슨 소리였지? 그러면 강행 규정은 약정해봤자 헌일이가? 헌일이잖아. 강행 규정은 계약자의 원칙을 뭐 하는 거다?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강행 규정이 많은 게 좋으나 임의 규정이 많은 게 좋으나 우리 개인의 자유로운 입장에서 보면 자유라는 입장에서 보면 임의 규정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임의 규정이 많은 게.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강행 규정이 수두룩하 있으면은 개인의 자유를 뭐다? 억압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제도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알겠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규정이 많은지, 뭐, 억압하는 규정이 적은지, 여기에 따라서 법이 민주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알겠어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하잖아. 그 뭐 보고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뭐다? 과거와 현재 이런 걸 쭉 비교해 봤을 때 뭐다?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잖아. 어떤 점에 좋아졌다 하는 것보다도. 알겠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밀었나 안 밀었나? 밀었잖아. 요즘에는 머리 자유롭게 기르나 안 기르나? 기르잖아. 그거 하나 현상 보고 뭐다? 어른들이 그 중고등학생들 보고 뭐 하노?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하잖아요. 그렇지. 무슨 어떤 측면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이나 뭐다 창의성 이런 걸 최대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좋아졌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좋아졌다고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머리를 그렇게 길러니까 저게 중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간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좋아졌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매매계약 비용에 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해놨어.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계약 비용이라면 청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정비용, 그 다음에 뭐? 줄 거 봐. 중개보수, 그것도 줄 거다. 중개보수도 무슨 비용에 들어간다? 매매계약 비용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알았어요? 매매계약책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민법 566조, 민법 566조가 바로 매매계약 비용을 관한 부담 규정인데
어떻게 되냐? 당사자 쌍방이 균분, 쌍방이 균분 동그라미.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민법 566조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러면 중개보수도 매매계약 비용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개보수도 민법 566조대로라면은 어떻게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렇게 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하고 쌍방으로부터 균분 부담하는 거하고 같나 다르나? 틀리죠? 그럼 뭐에 댕기고? 중개보수는 균분 부담이 맞나? 각각 부담이 맞나? 왜? 민법 566조는 균분 부담이 댕기고. 옳지.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이잖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민법 566조 매매계약 비용 부담 규정에 관한 무슨 규정이다? 특별 규정인 거예요. 그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각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매계약 비용 부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인데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중개보수도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나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어떻게 부담한다? 각각 부담한다. 그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을 떠올렸어야 되는 건데 못 떠올린 사람은 특별법 일반법의 법 적용의 원리를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그거 알면서 응용을 뭐해서 한 거라나. 알겠어요? 밑에 기출문제 아니다 이거는. 한번 봐봐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 경우?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이사 명함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약정된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이 기재되는 금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 된다. 아까 판례죠? 그렇지. 그거 틀려버렸잖아. 어? 답이 잘못됐다. 답이 잘못됐네. 답이 2번으로 꽂힙니다. 밑에 해설은 그걸 해놔놓고 답을 3번으로 처리해놨네. 답 잘못됐습니다. 3번 봅시다. 중도금 지급 이외에도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옳네. 틀린 답이 잘못됐구나. 4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조건과 기한은 법률 행위의 해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옳지. 임의 규정이므로 그렇게 답이 탁탁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개실무 총론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수업했는 것 중에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공부했던 느낌은 별로 없을 거야.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강론 돼 있잖아? 강론. 이제 이 강론부터는 이제 공부하면 공부 튀기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와. 외워야 될 것도 많다 많거든.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도 보면 봐봐요. 민법 총칙 공부할 때는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없어. 없는데 물권이나 이런 쪽 공부하니까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있어. 이래야 된다. 그 여러분들은 꼭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할 때는 공부했는 느낌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될 지식들은 그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어떤 원리들을 깨달은 다음에 집어넣어야 잘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380페이지. 알겠어요? 10분 남았어요. 어차피 다 해야 될 긴데. 그래서 지금 아까 사무장님하고 이야기하기로는 8월 20일 날마다 보강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인데.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세법이 토요일 갔다 가길래 8월 20일 날 비어있다 가길래 제가 비니, 여름에 월요일 날 쉬니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마다 보강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진도가 다 끝나면 문제집 풀이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 문제가 400문제나 된단 말이에요. 한 해가 40문제, 10회 분량이거든. 400문제 풀려고 하면 거의 8주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 날마다
보강을 하면서 문제풀이 진도를 거의 맞출 생각이다. 그래야 8월 말에 끝나고 9월달 가면 좀 모의고사 문제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한 1회는 만들어 놨어요. 한 4회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여기저기 짜집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려고 하니까 많이 시간이 필요하네. 자, 380페이지 조금만 설명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분야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 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을 공부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명의신탁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실체적 권리와 일치되도록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요. 언제쯤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명의신탁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부터 금지시킨 거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이 언제쯤 만들어진 거다? 95년도쯤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들었으면서 요거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다고 생각하면 안 까먹어요. 금융실명제법. 요걸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 하기도 하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절의 재정 목적은 뭐 줄 것도 없고, 2절의 용어 정의회가 1번에 무슨 약정? 명의신탁 약정 동그라미를 쳐요. 그것이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항상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항상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효다 무효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항상 무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을 적어놨는데 줄 건 없어요. 읽어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관로 아래 무슨 자? 실권리자 동그라미.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등기까지 포함해서 등기만큼은 누구 명의로 한다? 누구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걸 갖다가 무슨 약정이라고 한다?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네모 박스 안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뭐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제외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알겠어요? 1번, 2번, 3번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소리래. 그럼 1번은 뭐를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관로 안에 양도담보 또는 담보가등기 그거 줄 거는 돼. 요 단어만 외우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 그 다음 2번에는 알았어요? 첫 번째 줄 끝에 구분 소유자의 공으로 등기하는 경우 그거 줄 거는 돼. 구분 소유자의 공으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상호명의신탁 그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것 보이네. 그 다음에 3번에 끝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그거 줄 거 없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본다,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런 약정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건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왜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시켜놨다? 왜 제외시켜놨다? 이런 걸 꼭 질문하고, 왜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쟤밖에 없죠. 그 법에 글이 돼 있는데, 돼 있으면 돼 있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지. 왜 하는 질문을 하는 선생은 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왜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 알면은 이거 억지로 외울까? 당연히 그럴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할 때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가 그걸 깨달으면 암기하는 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그걸 왜라는 질문을 안 던지고 강의도 왜에 대해서 설명 안 해서 이런 것들은 다 관련 법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는 거다? 허용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소위 관련 법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제도들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명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법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니까 약정한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칠판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약정도 이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 합의죠? 합의한 당사자가 있겠나 없겠나? 약정한 당사자 누구와 누구라요? 응? 명의신탁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명의수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실권리자 동그라미 쳤나 안 쳤나? 실권리자가 누구라? 요 사람은 실권리자 이래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맞죠? 그렇지. 그러면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등기 명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요 사람이. 이 사람은 등기 명인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익히 놓고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익히 놓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381페이지 1, 2번 명의신탁자, 3번 뭐 명의수탁자 다 했잖아. 끝났죠? 알겠어요? 그러면 4번에 명의신탁 유형 해놨잖아. 양갈로 1번에 무슨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을 찾아보래. 383페이지에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의신탁의 종류는 몇 가지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는 3가지로 공부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제 교재는 몇 가지로? 2가지로 되어 있는데 3가지 캐도 틀린 거 아니라 등기 명의신탁이 또 몇 가지로 쪼개진다? 2가지로 쪼개지지 않느냐. 그래서 381페이지에 등기 명의신탁의 1번이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2번이 뭐다?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응? 무슨 소리가 있죠? 이걸 공부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이 3가지다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쟤처럼 2가지다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뭐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가지수가. 어쨌든 위 책 안에도 3가지 유형이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 3가지 유형의 법률 관계를 이제 처리하면 공부가 끝나는 거라. 알겠습니까? 끝나는 건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면서 요걸 공부했을 건데, 이거 설명을 민법 선생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어요?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알겠어요? 틀린 건 안 끼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 등기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그렇지. 이거하고 계약 명의신탁하고는 어떻게 구별한다?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한다. 그렇지. 잘 봐요. 매수인이 신탁자이면은 무슨 명의신탁? 매수인이 신탁자면은 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되고 매수인이 뭐 수탁자가 되면은 뭐가 된다? 계약 명의신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림을 그려볼게. 알겠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잖아? 이 매수인이 매매를 했잖아? 근데 매수인이 누가 된다 하는 게? 그럼 이 사람이 신탁자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탁자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무슨 약정했다? 명의신탁 약정했다. 근데 등기는 여기서 요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명의신탁이다?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왜 중간생략 등기형이냐? 뻔하잖아. 매매를 1위 했으면 등기가 1위 가야 되는데. 맞죠? 1위 안 가고, 그랬어요. 1위 안 가고 이 사람이 생략되고 바로 1로 가버렸잖아. 그게 중간생략 등기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계약명의신탁은 뭐다? 자, 매도인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이 있잖아?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했겠지? 그렇지? 그런데 매수인이 누구다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요 사람 수탁자인 거예요. 수탁자면 신탁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두 사람이 뭐 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요래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계약 명의신탁이잖아. 그럼 봐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누가 되면? 수탁자가 되면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매수인이 뭐가 되면? 신탁자가 되면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차이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은데 요놈의 매매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된 거고 여기 있으니까 수탁자가 매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그림도 제가 그렇게 안 그려놨나? 보세요. 또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하고 칠판에 있는 그림하고 모양새가 달라가 또 의리의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8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잖아.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은 단순히 권리만 넘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권리만, 그럼 봐봐요. 원래 실권리자가 누구? 명의신탁자인데, 이 사람이 실권리자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넘긴다? 명의수탁자한테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 이전형이지. 이 사람이 이제 등기 명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다?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라. 알겠지?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라. 요렇게 명의신탁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되노?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다 약정했지? 했지만은 이건 무효아이가. 무효니까 이전 등기 하나 뭐하나? 뭐 하잖아. 그럼 무효하면 되노? 가장매매 하는 거야. 가장매매. 가장매매 하니까 가장매매도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죠. 그럼 요 사람이 매수인이가 매수인 아이가? 매수인이니까 이전 등기 요리하면 되잖아. 근데 요건 무효다 무효 아니다? 무효잖아.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그렇지? 무효잖아. 근데 통정허위 표시인지는 뭐다? 조사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장매매의 형식을 빌려간다. 가장매매의 형식을 빌려. 알겠지?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뽀르륵 났다. 세상에 들통 났다. 나면 이제 법률적 관계를 해결하자 말이죠. 해결하자 말이죠. 가장매매 무효니까 이쪽으로 이전 등기한 것도 무효다 무효 아니다?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다?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있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이 사실이 드러났잖아. 드러나면은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회복 등기 신청하면 돼.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알겠습니까? 근데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회복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면 요거 뽀로록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뽀로록 내야 되면은 현행 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돼. 신탁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과징금도 부과 대상이다. 이다. 부과 대상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권리 이전형 등기 명의신탁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요거 잘 구별해놔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까지. 알겠지? 그러면 3주가 딜레이 됐는데, 알겠어요? 어찌됐든 문제풀이라서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문제는 제가 속도를 빨리 해서 풀 수도 있고, 느리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제 경험상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려요.
그 학생들이 입이 한자로 나와 있더라고. 근데 제가 30분 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알겠어요. 놀았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학생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자 하는 이 욕심이 너무 강한 거야.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한 문제를 통해서 10문제 푸는 효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잖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 풀으니까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많이 풀어보면 뭐노? 그 풀어본 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와버린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속도 조절이 쉬워요. 알겠어요? 어떤 문제는 30분, 어떤 문제는 1분, 어떤 문제는 그냥 건너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봐도 답이 다 보이는 그런 문제를 문제풀이 같이 할 이유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칩시다.